최근 WTO는 일본 수출 규제의 위법성 여부를 판단할 패널을 설치했습니다. 패널은 법원의 재판부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이에 대해 일본 정부는 즉각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는 국제적으로 확립된 관행을 따른 거기 때문에 문제가 전혀 없다는 겁니다. 이전에 우리 산업통상자원부는 일본 정부의 수출 제한 조치 철회를 요청하는 최후 통첩을 보냈습니다. 일본 정부가 답변을 안 하자 주 제네바 한국 대표부는 6월 18일 WTO에 패널 설치를 요청했습니다. 일본이 강하게 거부해 패널 설치가 한때 무산됐지만 우리 정부는 7월 18일부터 다시 패널 설치를 요청했고 이번에 최종 확정됐습니다. 패널이 설치되면 1심 판정에 해당하는 패널 보고서가 나오기까지 10개월에서 1년이 넘게 걸립니다. 일본이 판정에 불복하면 당연히 상소할 테니 분쟁은 보통 2, 3년 동안 이어집니다. 작년에 우리는 후쿠시마 수산물 분쟁에서 승소했습니다. 이 분쟁도 최종 결과가 나오기까지 4년이 걸렸죠. 일본은 우리 정부가 대화로 해결하지 않고 패널 설치를 요청했다며 비난했습니다. 일본은 7월 29일 밤 WTO 회원국 회의에서 대화야말로 최고의 해결 방법이라며 피해자 코스프레를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자신들은 방어할 준비가 충분히 돼 있다고 자신만만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간 우리 외교부가 아무리 말로 해도 안 통해서 WTO 분쟁으로 넘어간 건데 무슨 대화로 해결을 못했다고 저러는 거죠? 8월 7일 일본은 일본 제철 자산압류 명령에 불복하고 즉시 항고장을 제출했습니다. 일본이 법원의 명령에 불복한다는 입장을 보였으니 한국은 당장 자산압류를 못하고 다시 법원의 판단을 기다려야 합니다. 법원이 이의 신청을 최종 판단하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에 WTO 제소도 최대 4년을 바라보고 있으니 향후 몇 년간은 일본과 한국 간의 관계가 더 안 좋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애초에 좋은 관계도 아니었지만 이제 저 지하 밑까지 폭삭 떨어지는 거죠. 한 네티즌은 일본 제철의 최대한 시간 끌기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수년의 시간을 벌어들이면서 정권 교체로 반전의 기회를 노리거나 한국 시장 내에서 일본 제철의 자산들을 소리 소문 없이 처분, 철수 작업을 병행하거나 둘 중 하나라는 거죠. 만약 일본이 조용히 내빼려는 속셈이라면 우리 정부는 이런 짓을 사전에 감지하고 적극 대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일본은 우리에게 최후 통첩을 날렸습니다. 나름 최후 통첩이라고 날린 선언을 보면 이렇습니다. 한일 경제전쟁 안 끝내면 한국 내 모든 일본 기업들과 자본 다 빠질 것이라는 겁니다. 한케이 신문은 8월 4일 보도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대다수의 일본 기업들은 삼성전자 등 대기업과 인구 약 5천만 명의 시장이 있는 한국에 대해 정치와 비즈니스는 따로라고 생각해왔다. 하지만 자산 현금화가 실현될 경우 정치 관계가 경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참사가 올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 네티즌은 8월 4일자 기사를 언급하며 일본 금융제재로 삼성 큰일남이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일본이 경제 조치를 때릴 거라며 호들갑을 떨어줬죠. 이 네티즌은 삼성 정도 규모가 크고 신뢰감 있는 채무자가 있어주면 고마운 줄 알아야지 삼성에 돈 빌려주고 싶은 곳은 널리고 널렸는데 무슨 제재냐고 한심해했습니다. 세계적으로 유동성은 넘치고 저금리 시대라 안 그래도 우량 채무자가 갑인 상황입니다. 실제로 삼성에 경제 제재를 한다면 일본 자금 다 환수해서 대체 어디다 빌려줄 생각일까요? 일본 정책에 말려들어서 환수했다간 삼성이 아니라 일본은행부터 휘청일 것 같은데 은행 높으신 분들은 골치 좀 아프겠네요. 작년 8월 아베가 한창 수출 행패로 셀프 경제 제재를 할 때도 일본 3대 은행 총수는 삼성을 찾아가 걱정 노노라며 아베와 전혀 관계없음을 밝혔습니다. 이 당시 아베는 한국을 백색 국가에서 배제하는 결정을 내리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일본 대형 금융그룹인 미즈호 파이낸셜 그룹 회장은 백색 국가 배제 발표 전에 미리 한국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삼성 이재용 부회장과 SK 최태현 회장을 만났죠. 사토 야스히로 회장은 두 총수에게 한일 관계가 경색됐지만 걱정하지 말라고 안심시켰습니다. 한국 기업은 금리가 낮은 일본 자금을 쓰는 것이 유리하고 일본 금융회사 입장에서도 한국처럼 성장 가능성과 신뢰가 높은 국가와 거래하는 것은 이익이라고 말했죠. 사토 회장은 미즈호 파이낸셜 그룹이 약 10조 원을 한국에 대출하고 있는데 이 규모를 더 늘리는 것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실제로 규모를 늘렸죠. 그동안 10조 원 가량이던 국내 여신 규모는 두 달 사이 10% 넘게 늘어났습니다. 이번 아베의 경제 행패 소식에 또 섬나라에서는 김칫국을 마셨습니다. 최근 한 일본 방송은 한국을 금융 제재하면 영향이 클 것이라며 정성스럽게 차트까지 준비해 방송을 내보냈습니다. 한국이 일본은행에서 차입한 달러가 상당히 많으니 이를 끊어버린다면 분명히 타격이 갈 거라는 겁니다. 이 소식에 우리나라 네티즌들은 오히려 환호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방 안 뺐냐며 대부업체 꼭 빼가
팩트라라는 네티즌도 있었습니다. 이 네티즌은 기껏해야 러시앤캐시나 산어머니 같은 일본 고리대금 업체가 한국에 투자랍시고 붙어있다고 말했습니다. 절대 높은 기술이나 서비스로 한국의 미래에 도움이 되는 게 아니라 소비재 위주로 한국의 돈만 그냥 빨아먹는 산업, 즉 한국 스스로 생산해도 아무 문제없는 업종들이 들어와서 난리라는 거죠. 다른 네티즌들도 이때다 싶어 희망사항을 적었습니다. 롯데, 조선일보, 리드코프 등 그동안 한국에 빨대 꼽은 기업들 제발 좀 데려가라고 환영했습니다. 한국은행은 지난달 우리나라 외환 보유고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2020년 7월 말 외환 보유액에 따르면 이 당시 우리나라 외환 보유액은 4,165억 3천만 달러입니다. 전월 말보다 57억 7천만 달러 늘은 겁니다. 4월부터 4개월 연속 증가했고 2016년 말에 비하면 454억 불 증가한 수치입니다. 2016년에 비해 12.2% 증가했죠. 올해 6월 말을 기점으로 우리나라 외환 보유액 규모는 대만, 사우디아라비아, 홍콩 다음으로 세계 9위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한 네티즌은 코로나 사태로 힘들었는데 외환 보유고는 많이 늘었다며 신기해했습니다. 방역 성공으로 시장에 외환 유입이 많아진 거라고 말한 네티즌도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일본은 한국 외환에 들어와 있는 일본 자금, 그것도 전체 외환 중 일본 것만 싹싹 긁어 모아 2.5% 빼내가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습니다. 이에 한 네티즌은 일본이 한국보다 현재 경제력이 3배 이상 앞서있다. 지금 한국이 더욱 정진할 때인데 설레발치면 안 된다. 90년대에도 이러다 IMF 맞았다.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가 대차게 까였습니다. 정진과 노력이 일본의 경제 식민지를 계속하자는 의미는 아니죠? 라는 댓글부터 시작해서 일본이 파는 모든 수출 상품 다 팔아도 2019년 한국이 판 무기 수출보다 적은 게 팩트라는 댓글도 있었습니다. 무기 수출은 GDP에 포함도 안 되는데 일본 따위는 이미 한국 발끝에도 못 따라가는 나라라는 겁니다. 무기 수출을 굳이 따지지 않아도 나라별 부채 현황에서 일본은 빚더미에 앉았습니다. 국제금융협회는 2019년 국가별 부채 현황을 발표했습니다. 이 발표 당시 글로벌 총부채는 250조 9천억 달러로 집계돼 사상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전 세계에서 증가한 부채의 60%는 미국과 중국에서 나온 것으로 조사됐고 신흥국의 부채도 71조 4천억 달러로 집계돼 역대 최대를 기록했죠. 한국의 GDP 대비 부채 비율은 40%로 부채가 적은 편에 속했습니다. 이 그림에서 단연 돋보이는 이름이 있죠. 재팬 238%입니다. 국가별 GDP 대비 부채 비율이 50% 이상이라면 빨간색, 그 이상이면 녹색인데 일본을 보시죠. 피색깔에 가깝습니다. 우리나라 40%, 일본 238%, 거의 6배나 차이 납니다. 일본의 신용도도 바닥입니다. 일본이 한국보다 경제 규모에서 3배 이상 앞서 있다고 하는 주장도 사실이 아닙니다. 2018년에 이미 일본과 경제 규모 격차 3배는 깨졌습니다. IMF에 따르면 2018년 한일 명목 GDP는 대한민국이 1조 7,204억 8,900만 달러, 일본은 4조 9,717억 6,700만 달러, 즉 2.89배 차이가 납니다. 더군다나 일본은 대한민국보다 인구가 2.5배 가까이 많습니다. 1인당 GDP는 거의 차이가 없죠. 일본의 환율 효과가 아니면 아마 격차는 더 없어졌을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나마 최근 0%대 경제 성장률로 계속 곤두박질 치면서도 환율빨로 상승시켜서 명목만 간신히 유지하고 있는 신세죠. PPP 기준을 보면 더 놀랍습니다. OECD 기준으로 한국은 이미 2017년에 일본 1인당 국민소득을 역전했고 IMF 기준으로도 올해 역전한 상태입니다. 한 네티즌은 정부 재정은 2배 차이도 안 나고 빈 예산만 빼면 1.5배 차이도 안 나는데 인구수나 국토 면적으로 보면 일본 정부 예산은 동남아 수준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금의 대한민국은 일본의 전성기 시절을 견져봐도 꿀리지 않습니다. 한때 세계 경제국 2위로서 1위를 위협하고 전 세계 모든 전자제품의 맥파이자 모든 공산품의 정점이라 할 수 있었던 일본의 전성기에 안 밀린다니 아무리 한국이 지금 전성기의 시절을 누리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한때는 세계 2위였던 일본의 전성기에 비교하는 건 어불성설이라고 외치는 사람들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작년까지의 한국의 GDP는 러시아, 캐나다에도 밀리는 세계 10위에 불과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올해 전 세계에 닥친 코로나 광풍으로 인해 전 세계가 위축된 경제 현상을 보이는 가운데 유일하게 일상적인 경제 활동을 보여주는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아마 올해 한정으로 GDP를 뽑는다면 당연히 한국은 작년보다 더 위의 모습을 보여줄 겁니다. 모두가 퇴보한 상태에서 유일하게 제자리 걸음을 가고 있기 때문이죠. 이쯤 되면 한국 입장에서 WTO 판결이 이제 실질적인 의미가 있는지 회의감이 듭니다. 일본의 수출 행패는 이미 1년 넘게 이뤄져 왔지만 한국 산업계는 이렇다 할 피해를 못 느끼고 있습니다.
국산화 작업, 특히 반도체 분야는 삼성, SK를 필두로 빠르게 착착 진행되고 있죠. 게다가 한국 내수 기업에까지 오히려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으니 우리에겐 전화위복입니다. 일본에겐 역대급 삽질을 한 셈인데 앞으로 몇 년 후에 있을 WTO 판결이 산업적인 측면에서 굳이 영향이 있을까요? 최종 판결이 나올 쯤엔 이미 웬만한 국산화 작업이 거의 끝나고 안정적인 공급망을 갖추고도 남을 시점일 텐데 말이죠. 물론 패소하면 외교적으로 좀 체면은 구겨지긴 하겠지만 그래도 제소해야겠죠. 그냥 일본이 싫어할 만한 일을 꾸준히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이런 명분을 계속 쌓아가다 보면 언젠가는 카운터펀치를 먹일 날도 올 겁니다. 전 세계에 일본은 이런 나라다 라는 인식을 심어주는 것만으로도 성과일 수 있습니다. 살아가면서 누군가가 손해를 봐야 한다면 나쁜 사람들이 손해보는 Zombie apocalypse.